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그 세제 파트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5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그 세제 파트를 같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 세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뭐 맞는 것을 고르세요. 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아니면 간단한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법이다 보니까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지도 않고요. 외웠다고 해도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날아가요, 머릿속에서. 이 세법이라는 게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일단 암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일정 부분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최대한 암기할 부분들을 없애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암기를 하지 않아도 다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재를 여러 번 다독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다 보면 뭐 처음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해가 돼서 계속 보다 보면 금방금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번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국세기본법부터 먼저 보시게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조세의 분류부터 나오고 있는데, 조세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국방이나 치안, 복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그 재원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걷어서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거죠.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걷는 거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갈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조건 걷는 게 아니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자, 조세 법률주의죠.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세법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거둬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금전급부입니다. 즉, 과세권이 충족되면 자, 무조건 내야 돼요. 자, 내야 되는데 자, 내가 강제적으로 내지만 내가 뭔가를 냈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직접적인 무슨 보상을 해주냐? 아니라는 거죠. 자, 개별적인 보상 없이 자, 세금을 내지만 간접적 보상입니다. 국방이나 치안, 복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낸 만큼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오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별적 보상이 없었다는 거.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세의 분류인데요. 자, 세금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집니다. 즉, 과세권자가 국가면 국세,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 이렇게 갈라지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세무서장이라고 써있다. 국세죠. 자, 무슨 구청이라고 써있다. 지방세라는 거죠. 그래서 과세권자에 따라서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져요. 자, 그러면 어떤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어떻게 하냐. 방금 본 것처럼 세무서냐, 뭐 구청이냐, 이걸로 알 수 있지만, 뭐가 국세고 뭐가 지방세일까? 봤더니 이런 거죠. 자, 국세는 일단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 같은 거. 이 세금의 공통점이 뭐예요?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소득세만 해도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이 세금을 내는 건데, 우리나라에 수천만 명 되잖아요. 법인 납세 의무자 상당히 많을 겁니다. 누가 관리하고 싶어요? 당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싶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많다. 국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상속세, 증여세. 자, 과세가 된다 그러면 세금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이 크다. 누가 관리하고 싶어요? 국가입니다. 자, 그래서 내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많다? 과세가 되면 세금이 클 것 같다. 자, 국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지 않은 세금들, 자잘한 것들, 뭐 재산세,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지방세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로 갈라지고요. 자, 조세의 정가성인데
정가성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이 됩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음식점을 한다. 자, 이 사람은 음식점을 하면서 뭘 벌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내가 그 음식 식자재 같은 걸 구입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음식 서비스를. 즉,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거고요. 자기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하죠. 자, 납세 의무자는 이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사람. 자,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내겠다. 얻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겠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자, A가 이렇게 해가지고 납세 의무자는 A 거고요. 그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을 자, 담세 의무자라고 했을 때 자, A가 뭘 벌었다. 자, 납세 의무자 A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이 소득세가 1,0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 1,000만 원은 A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 의무자가 일치하더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직접세라 그러고요. 자, 부가가치세. 자,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내는 세금이죠. 즉, 사업자가 냅니다. 그래서 A가 납세 의무자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 부가세 10%는 누가 부담하느냐 봤더니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소비했다. 서비스를 받았다. 자, 그럼 음식값을 내지만 그 음식값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가세 10%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엔 부가세 1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를 걷었다가 이 사업자 A가 보통 과세가 종료부터 25일 내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는 신고는 A가 해주지만 그 10%를 누가 부담했나 봤더니 소비자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담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더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접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냐 예상되지 않냐 갖고 전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이렇게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되는데, 자, 아까 조세라는 건 재정세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걸 말하죠. 여러 가지 세금을 걷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보통세예요. 보통세. 일단 걷는 거죠. 처음부터 어디에 쓸 목적으로 걷지는 않아요. 걷었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쓰겠죠. 자, 그렇지만 목적세가 있죠. 얘는 처음부터 세금을 걷을 때 이 목적을 위해서 걷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적세라 그러는데, 이 목적세 대표적으로 농특세나 교육세 같은 게 자, 목적세였다는 거죠. 자, 이건 걷을 때 처음부터 얘를 위해서 걷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고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서도 또 구분이 되는데, 자, 우리가 세금을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돼 있다는 거죠. 과표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 간단하게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내 소득세는 얼마. 이렇게 세금이 계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과세표준은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금액으로. 자, 그게 종가세라는 거고요. 근데 어떤 세금들은 이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 입장하는 인원 1명, 2명, 얘가 과표입니다. 금액이 아니에요. 자, 얘가 금액이냐 금액이 아니냐 갖고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별할 수 있고요. 세율에 따라서도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분되는데, 이 누진세는 뭐냐면 이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 자, 내년도부터 6에서 45%로 과세가 되죠.
자, 올해까지 42% 했지만 내년도부터는 1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45%로 과세가 됩니다. 즉, 과표가 크다. 많이 벌었죠? 고소득자다. 그럼 많이 내. 과표가 작다. 저소득자죠? 조금만 내. 자, 따라서 6에서 45%. 과표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더라. 자,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은 과표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세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 내가 얼마짜리 음식을 소비하든지 간에 무조건 세율은 일정하다는 거죠. 10%.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세율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누진세, 비례세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과표가 금액이냐 금액이 아니냐 갖고 종가세와 종량세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조세 분류. 자, 주로 첫 번째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뭐 별거 아니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간과 기한. 세법은 기간계산은 민법 일반 원칙에 따르고 다음과 같은 특례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간은 이런 거죠. 이때 시점부터 이때 시점까지가 기간이고요. 기한은 이 시점으로 인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세법은 이거 꼭 기한과 기한에 대해서 일반 원칙을 따르지만, 민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지만 기한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약간의 특례를 두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 날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이때까지 납부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날이 공휴일이에요. 자, 그럼 이 날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하려고 그랬는데 뭐 은행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두 번째,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자, 이때까지 신고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편으로 신고서 같은 거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우편으로 이때 신고했는데 그 상대방의 과세관청의 세무서에 그 우편물이 이때 도착할 수도 있고 이때 도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때 만약에 발송을 했는데 그 우편물이 이때 도착할 수도 있고 이때 도착할 수도 있어요. 이때까지니까 이때 도착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때 도착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도달주의지만 우편으로 서류 제출할 때는 이때 발송한 날을 신고한 걸로 보겠다. 이 날로 보겠다. 즉 발신주의 특례라는 거죠. 즉 이때 우리가 우체국 가서 발송을 하면 여기에 도장이 찍히죠. 그럼 이때 신고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이 서류가 이 날 도착했어도 이게 요 날 찍혔기 때문에 요 날 신고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발신주의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자, 세 번째, 국세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만약에 자, 이때까지 신고해라. 자, 지금은 다 그 전자신고를 하죠. 전자신고. 자, 그런데 이때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가 신고를 해야겠다 막 했는데 전국에서 그 신고서가 다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비가 된 겁니다. 마비가. 자, 그러면 난 지금 신고할 수 없는데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냐? 장애가 복구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복구된 날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까지인데 이때 23시 59분에 복구가 됐다. 1분 남았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자, 따라서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자, 조심하세요. 복구가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아니에요. 복구가 된 날에 다음 날. 자, 이렇게 세법은 기한에 대해서 이러한 특례를 두고 있고요. 자, 서류의 송달이죠. 이 서류의 송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과세관청에서 당신 세금 1,000만 원 이거 갖다 내.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자, 알려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교부 송달 갖다 주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한테. 우편 송달, 등기 우편에 의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전자 송달, 송달받을 장소가 신고했다면
즉 이메일 주소를 안다면 그 이메일 주소로 메일로 보내준다는 거죠. 이렇게 알려줄 수 있어요. 자, 이게 원칙적인 거고요. 예외적인 거, 공시송달이라는 거죠. 자,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자, 내가 교부를 하고 싶다. 우편으로 보내주고 싶다. 전자로 보내주고 싶다. 그럼 뭔가 알아야죠. 얘가 어디 사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도저히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즉 주소로 이 사람이 과세관청에서 알고 있는 주소로 이 사람의 고지서를 보내줬는데 반송되더라 막. 도저히 연락할 방법이 없다? 그때 쓰는 방법이 공시송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관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요게 경과하면 과세관청은 적법한 행위를 다 했다는 거죠. 즉 나는 다 알려줬다 너한테. 자, 공시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인 방법이었고요. 14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과세관청 앞에 노란판 같은 거 있죠. 경찰서 같은 거 보면, 경찰서 같은 데 가보면 수백 번 얼굴 이렇게 이런 거 적혀 있는 것처럼 세무서 같은 데 앞에 가보면 당신 이렇게 체납자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 붙여놓습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요게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더라. 왜? 최소한 2주 정도는 줘야 누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야, 너 세금 이렇게 체납된 거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붙여놨더라. 알려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 시간을 줘야 된다. 자, 원칙적인 것 3개, 예외적인 방법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14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납세금의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오는데 이 성립 확정 소멸은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같이 연결된 건데 보시면 이런 거죠. 세금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성립이 될 거고 확정이 되고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자, 세금은 이렇게 성립이 되고 확정이 되고 소멸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만약에 얘가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가봤는데 항상 줄이 100m 이상 서 있더라.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벌겠네?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납세 의무 성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얼마를 낼지 모르겠어요. 자, 계산해보죠. 그러면 그게 확정. 그래서 낼 세금이 한 2천만 원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2천만 원 갖다 내면 세금은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 이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 성립하고 어떻게 확정이 되고 어떻게 소멸이 되냐 이걸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성립을 보면 각세법이 규정하는 이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세금은 성립되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저 과세 요건은 이런 거예요. 세금과 관련된 4가지 요건이라는 거죠. 자,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자, 그게 과세 요건이라는 거죠. 4가지. 그 4가지가 언제 충족이 되냐. 그 4가지가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자, 이런 거. 얘가 뭘 벌었다? 이거 되죠. 아까 세금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자, 이 세금 누가 내? 얘가.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소득. 과표, 세율 곱하면 세금. 자, 이렇게 이 4가지가 충족이 되면 얘는 세금을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4가지가 언제 충족하냐 이건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세금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 과세 요건 4가지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세율 A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했다. 음식점을 했다. 그러면 저 4가지 요건은 이날
매일매일 성립해요. 뭘 벌면 얘가 내야 되고, 뭘 음식을 서빙하면서 뭐 소득이 발생할 거고, 그걸 금액으로 표시해서 과표를 구할 수 있고, 세율 있으니까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것도 음식 서비스를 할 때마다 계속 성립이 되는데 그걸 그때마다 성립 이렇게 봐야 되냐 이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기간에 번 소득에 대해서 A가 납세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어차피 기간 과세하는 세금 아니냐. 그래서 이 기간 과세하는 세금은 그냥 이때 과세기간이 끝날 때 4가지 요건이 자충족된 걸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제요? 음식 서비스를 할 때마다 과세 요건 4가지가 충족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보고 이때 과세기가 끝날 때 이때 4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걸로 보겠다. 자, 법인세도 마찬가지.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저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겠죠. 자, 얘도 어차피 기간 과세하니까 이렇게. 자, 부가가치세 1년을 1기, 2기 이렇게 해서 청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얘도 어차피 기간 과세하니까 즉 6개월 동안 청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끝날 때 4가지가 충족됐다. 이때 2기는 이때 4가지가 충족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저기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의 재산을 취득할 때,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이 세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 사망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유산을 피상속인이고요. 이 유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그랬을 때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부가 무상으로 이전이 되죠. 그래서 넘어갈 때 여기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세금들은 뭐냐? 왜 과세가 돼요, 지금? 사망으로 인해서 부가, 아버지의 부가 아이한테 공짜로 넘어오니까 과세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세법 뭐냐면 이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 그 4가지 요건이 다 충족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사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니까.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때 과세 요건이 충족된 걸로 보겠다.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즉 이날. 증여세 왜 내요?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아이한테 상가를 줬다는 거죠. 이때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할 때. 그래서 증여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니까. 증권거래세 매매거래가 확정되니까. 자, 따라서 기간 과세하는 세금은 과세연이 끝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과세가 되더라?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날 이 과세권이 충족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정. 이 확정은 뭐냐면, 자, 이제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즉,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구체적인 납세 의무로,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구체적인 납세 의무로 한번 계산해 보자. 즉, 성립됐던 거를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자. 그게 확정이에요. 자, 확정의 방식은 크게 신고 확정과 부가 확정으로 갈라져요. 일단. 그 다음에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자동 확정. 얘는 성립과 동시에 확정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성립이 되면 그냥 이때 확정이 그냥. 아주 예외적인 거더라. 이거. 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이 신고 확정 방식을 채택해요.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이때 소득이 발생하더라. 소득이 발생하면 A가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보통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죠. 나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다. 그 내 세금은 얼마다.
A가 신고하고 세금도 납부해요. 신고하는 순간 세금이 확정된다는 거죠. 자, 이게 신고 확정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이 신고 확정 방식을 채택해요. 왜 그럴까? 당연한 거죠. 자, 소득세만 해도 납세의무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몇 명이나 돼요? 수천만 명. 그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과세관청에서 다 계산해서 넌 얼마, 넌 얼마, 넌 얼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 그거를? 따라서 납세 의무자 A가 얼마 벌어지 제일 잘하니까 네가 신고해. 그러면 내 세금 얼마? 네가 신고하면서 확정 짓는 거야. 이게 신고 확정 방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과 확정 방식이 있는데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더라.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아까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보통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요. 자, 아버지한테 유산을 한 50억 받았다. 그래서 상속세가 한 10억 나왔다. 갖다 냈다. 확정됐다. 맞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상속이나 증여세는 이 부과 확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과세권자가 결정해야지 확정이 돼요. 50억을 받았다. 나 세금을 10억 신고 납부했다. 확정이 되지 않아요. 언제 확정되냐?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이렇게 신고 들어온 걸 보고 세무조사한 다음에 당신들이 한 게 맞다. 틀리다. 당신들이 10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 12억이야. 아니면 9억이야. 결정을 해요. 과세관청에서. 이래야 확정이 되는 겁니다. 즉 과세관청에서 다 일일이 계산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게 부과 확정 방식이에요. 이 세목은 얘만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왜 상속 증여세만 부과 확정 방식을 채택할까?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신고 확정인데. 자,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아시겠지만 상속세 누가 내요? 최소한 유산을 10억 이상 받아야 내는 거예요. 받아야. 증여세 누가 내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나한테 뭘 줘야 내가 내는 거죠. 그게 증여세죠. 즉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뭘 받는다? 유산을 받는다? 살아있을 때 뭐 상가 같은 걸 받는다? 아파트를 받는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전체 국민을 봤을 때. 즉 고액지상가들만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전체 국민을 봤을 때. 또 이 세금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아요. 이 세금들은 어때요? 큽니다. 과세가 된다 그러면. 따라서 내는 사람도 적고 세금도 크다. 그래서 일일이 국가가 다 계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증여세가 부과 확정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세금들은 다 신고 확정 방식인데 비해서. 자,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성립과 동시에 무조건 확정이더라. 그래서 원천징수와 인지세,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납세 의무 소멸인데요. 자, 그래서 확정이 되더라. 세금이 1,0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세금이 없어지려면 갖다 내면 되죠. 납부. 자, 그 다음에 충당. 자, 저 충당은 뭐냐면 이런 거죠. 국가가 세금을 돌려줘야 될 게 있어요. 돌려줄 게 있다. 그러면 서로 내가 낼 거하고 상계시키면 되는 거죠. 그게 충당. 자, 그 다음에 부가치수. 국가가 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립의 흥결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 자체를 없애버릴게. 자, 그게 부가치수. 자, 그 다음에 부가지적기간의 만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게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할 거. 세금이 없어진다. 이 5가지 사유라는 거죠.
세금은 납부 충당 부과취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의 완성. 이 5가지 사유에 의해서만 세금이 없어져요. 자, 누가 체납했다. 사망했다. 그러면 세금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안 없어지죠. 왜? 여기 5가지 사유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은 반드시 저 5가지 사유에 있어야지만 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기 없으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납부 충당 부과취소는 뭐 뻔한 거니까 그렇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누가 세금을 안 냈다.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신고해. 자, 그런데 이때 신고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세관청이 나서가지고 조사를 해야겠죠. 이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벌었는지. 자, 이렇게 세금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부과권이라 그래요. 아까 상속세 같은 경우 이때 사망했다. 그러면 6개월 내 신고 납부하지만 과세관청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이래야지 확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결정한다, 부과한다는 거죠. 부과권. 그러면 이 부과권을 과세관청한테 천년만년 주냐 이거죠. 아니란 얘기예요. 딱 일정 기간을 줘요. 그 일정 기간 안에 과세관청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이 권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조세는 원칙적으로 5년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이게 지나버리면 과세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신고다. 이때 무신고를 했다. 그럼 이때부터 신고 기간부터 7년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그럼 더 이상 국가는 이 이후로는 부과를 못해요. 그럼 세금이 없어지는 거죠. 무신고 7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10년. 국제거래가 수반된다 15년. 이렇게. 자, 두 번째. 상속증여세 원칙이 10년. 상속증여세는 세금도 크고 조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더 늘려줬던 거고요. 자, 무신고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15년이죠. 둘 다 똑같아요. 일반 조세는 7년 10년이었지만 상속증여세는 둘 다 똑같이 15년. 자, 그 다음에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한다. 이때는 안날로부터 1년 내 뭐예요? 항상 과세할 수 있다. 난 어제 알았다. 이런 거죠. 과세관청에서. 자, 그렇게 해서 국세 부과 제척기간, 이 기간 안에 과세관청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이 부과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금이 없어진다. 자, 그게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인데, 자, 세금이 이때 확정이 됐다. 자, 그러면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징수권이라 그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국세 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5억 이상 국세는 국세처권은 10년. 자, 아까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뭐 일반 조세,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에서 원칙이 몇 년, 무신고 어쩌고저쩌고, 사기 기타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징수권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5년이죠. 일반적으로. 왜? 모든 세목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죠. 어차피 걷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5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다만 납세고지 독촉 납부치고 교부청구 압류의 경우는 시효 기간의 효력이 중단이 돼버리죠. 자, 이거죠.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세금을 걷지 못해요. 이게 돼버리면. 그래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오다가 갑자기 이때 며칠 안 남겨놓고 과세관청에서 고지를 해버려요. 독촉을 해버려요. 교부청구를 해요. 압류를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쭉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쭉 완성되어 오다가 이때 다 끊어진다는 거죠. 중단입니다. 중단. 다 끊어진다. 정지가 아니에요. 정지가 아니라 중단.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부터 다시 5년이라는 시간이 가야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현실에서 봤을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성립확정 소멸 이거 같이 연결해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납세의무 승계와 제2차 납세의무인데, 자, 먼저 납세의무 승계를 보죠. 자, 보니까 승계는 합병법인의 승계와 상속인의 승계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거죠. 자, 만약에 사망했다. 여기 상속인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여기 상속인들은 이 피상속인이 갖고 있었던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재산을 포괄적으로 가져갑니다. 무조건.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요. 나는 이건 싫어. 이건 안 가질래. 안 돼요. 상속을 받는다는 건 포괄적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국세, 세금을 1억을 체납했다.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되는 거죠. 100%. 100% 상속이 되더라. 얘한테. 그게 납세의무 승계예요. 자, 합병법인의 승계. A법인이 있는데 B법인이 있다. B가 A를 흡수합병했다. 이렇게. 그러면 A법인은 소멸하겠죠? 얘가 1억을 체납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얘한테 흡수되는 거죠. 자, 여기 납세의무 승계는 뭐냐면 보세요. 원래 세금을 낼 애는 누구냐? 얘예요. A법인. 누구냐? 돌아가신 분.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없어지고 개인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져간 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못 내는데 없어지고 포괄적으로 가져간 너네가 얘가 못 내는 세금을 100% 책임져. 그게 납세 의무 승계라는 거죠. 즉 없어져서 가져가는 애가 100% 책임진다. 그래서 개인 하나 법인 하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납세 의무 승계는. 자, 그래 납세 의무 승계는 100% 책임진다. 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인데 제2차 납세 의무는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세금을 낼 애가 있어요. 얘예요. 근데 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대로. 근데 얘가 세금을 못 내요. 그래서 세법 뭐냐? 야, 네가 2차적으로 내. 왜? 얘가 못 내는 거는 너하고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2차적으로 얘가 못 내는 거 내야지. 그 부족분에 대해서. 그게 제2차 납세의무예요. 승계와 차이점이 뭐냐? 승계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없어졌었죠. 근데 제2차 납세의무는 얘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100% 책임지는 게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 얘가 못 내는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자, 보시면 어떤 법인이 해산한다. 얘가 1억을 체납했다. 자, 그러면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이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얘가 1억을 체납했다. 그래서 이때 해산 법인이 청산 절차를 밟으니까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돼서 자, 이렇게 청산 절차를 밟는데 자, 그래서 청산 절차를 하고 재산가 있는 재산들을 다 처분해서 금액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부터 내야죠. 이거부터 내고 청산인과 청산인 등이 남은 재산들을 받아가면 돼요. 근데 얘네가 이걸 안 낸 거죠. 이걸 안 내고 내지도 않고 국세를 내지도 않고 그냥 얘네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나중에 가봤더니 얘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 얘네가 다 가져갔으니까. 따라서 얘가 못 내는 세금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청산인과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 얘네들이 얘가 못 내는 세금 2차적으로 책임져.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2차 납세 의무를 거는 거예요. 두 번째, 법인이 있다. 얘가 1억을 체납했다. 그럼 얘가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가봤는데 이 법인이 아무런 재산이 없어요, 지금. 자, 만약에 얘가 한명 합자회사다. 그러면 무한책임 사원이다? 그럼 당연히 얘가 책임지죠. 무한적인 책임지니까. 자, 주식회사다. 그러면 네가 책임져. 과점주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과점주가 있는데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과는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들. 자, 50% 초과해서 주식회사인데 원래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이죠. 이 법인이 망했다. 그럼 내 주식이 휴지가 되면 돼요. 이 법인이 갖고 있던 뭐 채무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런 거 없죠. 자, 그런데 주식회사지만 과점주주라 그러면 제2차 납세금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왜? 얘가 50%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이 법인이 세금을 못 낼 정도로 빈털터리를 만들었고요. 얘가 세금을 못 낼 정도로 모든 재산을 다 빼갔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얘가 세금 못 내더라.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자, 그래서 이 과점주주한테 주식회사 유한 책임이지만 그걸 부인하고 이 과점주주한테 제2차 납세금을 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이날이죠. 이날 현재 과점주에 돼요. 납세 의무 확정일. 법인 같은 경우에 납세 확정이 성립은 요 날이죠. 확정은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겠죠. 누가 책임지냐? 요 날. 왜? 이 기간 안에 얘네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했으니까. 경영을 했으니까. 그래서 법인을 저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엉터리로 만들어놓은 너네들이 책임을 져. 확정일 현재 과점주주? 아니란 얘기죠. 이날이죠, 이날. 자, 조심하시고, 성립일. 자, 이건 거꾸로인데. 자, 얘가 세금을 체납했다. 자, 그랬을 때, 얘한테 가봤는데, 다른 재산은 없는데, 이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어요. 이 법인의 주식을.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과세관청에서는 이 주식을 압류해서 환가한 다음에 얘네가 못 내는 세금을 걷어들이면 되죠. 그런데 이 법인 주식은 뭐 정관 등에 있어 제3자한테 팔 수가 없대요. 압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과세관청에서는 얘한테 제2차 납세금을 걸겠다는 겁니다. 얘네가 못 내는 거 네가 내. 그 대신 너희들끼리는 거래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 법인이 얘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얘가 갖고 있던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네가 가져가. 그래서 이 법인한테 제2차 납세금을 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업 양도인인데요. 얘가 세금을 체납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와서 이 사업체에 관련된 재산들을 다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 이 사업체와 관련된 재산들을 포괄적으로 얘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 여기 와봤는데 모든 재산이 일로 다 가버렸죠. 그럼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사업 양수인, 이 사업을 양수한 너한테 제2차 납세금을 걸겠다는 겁니다. 얘한테. 자, 그 대신 얘는 뭐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확정된 사업과 관련된 국세에 한해서 얘한테 제2차 납세금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확정된 세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얼마인지 얘가 아니까. 만약에 이렇게 2차 납세를 건다? 그럼 얘가 사업 양수를 안 했겠죠, 얘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그래서 자, 이렇게 책임을 2차 납세를 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진다? 지기 싫으면 양수도 하지 마. 너 사지 마. 이 사업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거 알면서도 했다? 그럼 너 2차 납세를 져야 돼. 그때 얘가 지는 건 당연히 확정된, 그래야 얼마인지 아니까. 그리고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죠. 뭐 사업과 관련 안 된 얘가 뭐 양도세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네가 다 책임져?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양수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자, 이렇게 제2차 납세 뭐 4가지가 있고요. 이거를 보세요. 본래 납세금은 얘고 2차는 얘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게 외워지겠어요? 외워질 수도 없고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왜 얘네들이 2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원래는 얘인데 그 스토리, 그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의 신고가 나오는데, 자,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다.
일단 제출한 거예요. 자, 과표세액을 미달 신고하거나 과다 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을 과다할 때, 이때는 국세 부과 제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자, 말 그대로 뭐예요? 수정. 이런 얘기죠. 자, 5월달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했는데 100으로 신고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짜 정확한 건 150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 밝혀지겠죠. 그래서 너 50대 또 하나 50을 덜 냈기 때문에 신고가 잘못됐죠? 납부가 잘못됐죠? 그럼 이때부터 가산세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거예요. 신고가 잘못됐으니까 너가 알아서 수정해. 그게 수정신고예요. 그래서 이때 아, 진짜는 이건데 이거다. 자, 수정신고는 이거죠. 미달하게 신고, 적게 낸 거예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건 이득을 본 거죠. 이때 자수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국세기본법은 일정 기간 내에 자수를 했다? 그럼 세금을 깎아줄게. 그래서 이때 최초 과소신고로 인해서 부과할 가산세, 즉 신고 불성실 가산세죠. 납부가 아니에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6개월 냈다면 50%를, 1년 냈다면 20%를, 2년 냈다면 10%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당근책을 유도하고 있다. 즉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언젠가 걸릴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자수해서 가산세라도 줄여. 자, 이게 수정신고고요. 자, 경정청구. 자, 이거는 거꾸로인데 자, 이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진짜는 이건데 쓸데없이 이렇게 150이라고 신고 납부한 거예요, 지금. 이랬을 때 과세관청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죠? 얘가 쓸데없이 100인데 150이라고 그냥 많이 낸 거잖아요, 지금 쓸데없이. 그러면 쓸데없이 많이 냈으니까 과세관청에서 아, 그래, 너 잘못했어. 우리가 50을 빨리빨리 돌려줄게. 해줘요?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일단 과세관청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제출한 자가 자, 과다 신고였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했다면 자,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자, 5년 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고쳐줘. 원래 100인데 내가 쓸데없이 15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0을 돌려줘. 고쳐줘. 청구하는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법정 신고 기한이 끝나는 5년 내. 이게 지나버리면 못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한 후 신고. 과표 신고서를,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죠. 제출하지 않은 자가. 자, 원래 이때까지, 5월달까지 신고하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했는데 무신고. 그럼 과세관청에서 언젠가 결정을 하겠죠. 조사한 다음에. 그런데 빨리빨리 해주면 좋은데 늦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가산세가 늘어나겠죠. 어차피 두들겨 맞을 거 하루도 빨리 내가 신고는 안 했지만 빨리 할게. 그게 뭐냐? 기한 후 신고라는 거죠. 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했던 건데 나중에 고치는 거였고,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자가 하는 거죠.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국세 우선의 원칙. 국세채권과 일반 채권이 경합할 때는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하여 채권자 평등 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일반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게 국세 우선의 원칙이죠.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어떤 A가 재산이 이렇게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채무가 이만큼 있어요. 채무가. 채권자들이 있다.
얘가 만약에 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채권이 언제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자력이 나오더라? 그럼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이걸 논아갖는다는 거죠. 채권 부족 비율에 따라서. 채권 비율에 따라서 논아갖더라. 이게 채권자 평등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국세다. 국세 채권이다. 그러면 국세 채권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감안해서 자, 처분해서 자력이 나오더라? 그러면 무조건 얘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남는 게 있다? 야, 니네끼리 논아가죠. 이거예요, 지금. 자, 그게 국세 우선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심사와 심판이라는 게 나오는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때는 사법적 구제에 앞서 행정청 자체, 자, 사법적 구제에 앞서 행정청 자체에 대한 희정 요구를 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얘기예요. A가 있다. 얘가 갑자기 세무서에서 이런 게 날라온 거죠. 야, 너 세금 200내. 너 옛날에 잘못했어. 200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왜 200을 내? 과세관청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럼 과세관청하고 싸워야겠죠. 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해서 내가 바로 간다. 안 되고요. 현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적 구제에 앞서서 행정청 자체에다가 먼저 시정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에 심사 청구라는 걸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감사원에 심사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얘는 이걸 받은 날로부터 더 중요한 거 90일 내.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나는 국세청 가서 따질래. 나는 조세심판원 가서 따질래. 나는 감사원 가서 따질래. 이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가란 얘기예요. 갔는데 여기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끝이죠. 나 안 내도 되니까. 근데 갔는데 야 네 말이 틀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법원에. 자, 네 말이 틀려? 들은 날로부터 90일 내. 자, 반드시 얘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90일을 놓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거죠, 법원에. 그래서 90일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여기를 거쳐라. 자,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이의신청은 뭐냐면 예외적인 방법이에요. 이 고지서를 보내준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한테 따지는 겁니다. 얘한테 먼저 따져요. 안 들어줘? 그러면 국세청으로 가는 거죠. 안 들어줘? 조세심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한 번 더 따지겠다. 그게 이의신청이에요. 그런데 이의신청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나는 바로 국세청으로 가겠다. 나는 바로 조세심판으로 가도 돼요. 아니, 나는 보내줬던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한테 먼저 따지겠다. 안 들어줘? 국세청으로 가겠다. 이렇게. 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고요. 자, 내가 만약에 국세청에 심사 청구를 했는데 안 들어줘요. 그럼 나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를 하겠다. 돼요? 안 돼요. 왜요? 여기서 같은 신급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 더 높은 신급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사 청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 심판 청구 가겠다? 안 돼.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사 심판 청구는
그중 하나, 중복해서 선택할 수가 없고요. 안날로부터 반드시 90일 내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이렇게 조세, 쟁송을 통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걸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첫 시간에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이 국세기본법은 이런 겁니다. 지금 본 내용들은 국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기본법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모든 얘기들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모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우리가 지금 봤던 첫 시간 지금 봤던 이 내용들은 그 의미 단어의 정의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것처럼 왜 이렇게 될까? 외우지 마시고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